자, 이제 다음으로 기타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개발의 유형부터 볼게요. 자, 재개발을 하려면요, 어떤 동네 자체가 낡아 있어야지만 이 지역이 재개발 대상이 됩니다. 자, 그중에서 보전 재개발이 있는데 이것은요, 아직 노후 불량 상태가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노후화나 불량화가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노후 불량화가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 앞으로 노후화가 진행될 우려가 있었을 때 사전에 그러한 노후 불량화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택하는 가장 소극적인 도시 재개발 방식을 보전 재개발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건요,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보전은 현재 상태, 현 상태를 지킨다, 유지한다, 현 상태 유지의 의미이기 때문에 자, 아직 노후 불량화가 진행된 건 아닌데 노후 불량화가 없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러한 진행을 방지하기 위한 재개발을 보전 재개발이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굳이 얘기하면 우리가 젊은 사람이 있는데 한 30대가 있는데 자, 피부 노화가 발생하기 전에 현재 피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을 보전 재개발이라고 이해하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수복 재개발은요, 현재 노후 불량 상태가 발생한 거예요. 자, 이제 더 시간이 지나서 노후 불량 상태가 진행을 이미 해버렸어요. 따라서 본래의 기능을 조금 상실했죠. 따라서 이 노후 불량화로 인한 본래의 기능 상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현재 대부분의 시설은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발생한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하는 소극적인 도시 재개발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수복 재개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복이라는 말이 좀 헷갈리면요, 회복이라는 말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좀 더 암기가 편하실 겁니다. 지금 이 용어가 일본식 한자 표현이라서 우리는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 수복은 회복과 유사한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요,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죠?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 제거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피부관리 말씀드렸는데 사례를 들어드리면 자, 피부관리를 잘 했는데 그래도 역시 나이가 드니까 주름살 하나가 생겼어요. 이 주름살을 제거하기 위해서 피부과에 가서 이 주름살만 없애는 시술을 받을 수가 있겠죠. 바로 그게 뭐예요? 수복 재개발입니다. 자, 다음으로 개량 재개발이 있습니다. 개량 재개발은요, 노후화가 더욱더 진행된 거예요. 따라서 어떤 지역의 기능이 너무나 쇠퇴하고 노후화가 진행되었을 때 자, 기존 시설의 확장 또는 개선을 통해서 이 지역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재개발이 바로 개량 재개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지역이라고 한다면 자, 너무 상하수도관이 낡았어요. 그러면요, 상하수도관을 교체할 수도 있고 그 상하수도관이 너무 오래돼갖고 안에 막 녹이 쓸어 있어갖고 녹물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교체한다거나 또는 자, 기존에 있던 도로가 너무 좁아요. 따라서 이 도로를 요렇게 도로를 넓힐 수도 있겠죠. 자, 또는요, 이 지역 내에는 녹지공원이 너무 없어. 그럼 이렇게 녹지공원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역에 기존에 있었던 노후되고 열악한 시설들을 자, 새롭게 요즘 수준에 맞는 것으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지역의 기능을, 지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재개발이 바로 개량 재개발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아까 해왔던 피부 관리 시설로 예를 들면은 자, 어떤 50대 피부가 있는데 자, 피부과에 가서 뭐 어떤 줄기세포 치료나 뭐 세포 이렇게 뭐 재생 치료 이런 걸 통해서 자, 이걸 이렇게 20대 피부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개량 재개발이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 철거 재개발은요, 더 이상 이러한 방법으로는 도시의 기능을 살리기 어려울 때 그냥 싹 다 갈아엎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짓는 방식이 바로 철거 재개발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철거 재개발 방식을 취합니다. 자, 다음으로 부동산의 용지 취득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단순 개발 방식이 있어요. 자, 토지 주인이 내 토지 내가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설명드릴 거 없어요. 두 번째 환지 방식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 매수 방식입니다. 자, 국가나 또는 지자체 또는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매수해서 또는 토지를 수용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또는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때는요, 일단 협의 매수가 원칙입니다. 일단은 토지 소유자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협의 매수가 원칙이고, 협의 매수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강제 수용으로 넘어간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혼합 방식은, 자, 위에 설명한 이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섞어서 어떤 토지는 환지로 취하고 어떤 방식은 수용을 하는 방식, 이렇게 섞어 쓰는 방식을 혼합 방식이라고 해요. 자, 다음으로 집약 한계가 있고 조방 한계가 있습니다. 자, 집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어진 단위 면적에 대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위에 건물을 높이 지어 올리는 것을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고 하죠. 이랬을 때 건물의 층수를 몇 층까지 올리는 것이 한계인가? 여러분, 물리적 한계가 아니라 경제적인 한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는요, 자, 이 건물 공사비 1원을 더 투입했었을 때 그로 인한 수입의 증가분을 따져봐야 됩니다. 자, 공사비 1원을 더 투입하죠. 자, 한계 비용 1원입니다. 한계라는 말은요, 추가적인 이란 뜻이에요. 추가적인. 마지막 이란 뜻이 아니고요, 추가적인 이란 뜻입니다. 여기서는요. 자, 공사비 1원을 더 투입하면 1원어치만큼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가 있겠죠? 물론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만 이론적으로 따질게요. 자, 공사비 1원을 더 투입했는데 그로 인해서 건물이 더 높아지는데 그로 인한 수입이 3원이라고 해봐요. 3원. 자, 그러면 이 돈 투입할 만해요? 투입할 만하죠. 왜냐면 공사비 1원을 더 투입해서 수입이 3원이 증가하면 2원을 더 버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공사비를 더 투입해야겠죠. 이때는 공사비를 더 투입해야 됩니다. 이때는 집약도가 더 올라가게 돼요. 아시겠죠? 자, 반대로 공사비를 1원 더 투입하면요, 그로 인한 수익의 크기가 0.5원이라고 합시다. 자, 1원 더 투입하면요, 그로 인한 추가 수입은 0.5원밖에 안 돼요. 자, 그럼 이때는요, 공사비 더 투입하면 안 돼요. 이때는 집약도를 더 낮춰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쪽이 더 크면 집약도를 더 높여야 되고요. 이쪽이 더 크면 집약도를 더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언제 더 이상 돈을 투입하지 않는 것이 딱 좋은 최적의 상태가 될까요? 바로 이 둘이 일치할 때예요. 이 둘이 일치할 때는요, 돈을 더 투입한다고 해서 돈을 더 버는 게 아닙니다. 자, 이때는요, 1원 더 투입하면은 그로 인한 수입이 1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본을 투입할 이유가 없어요. 즉, 더 이상 건물을 더 높게 지어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할 때 토지는 집약 한계에 이른다. 우리 이것을 토지 이용의 상한선이라고 합니다.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어 올릴 때 공사비를 1원 더 투입했었을 때, 자, 그로 인한 추가 수입의 증가분이 1원보다 크다면 돈을 더 투입해야겠죠? 그러면 집약도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반대라면요, 돈을 더 넣으면 안 되니까 집약도가 내려가겠죠. 결국 이 둘이 일치할 때 최적의 층수가 결정된다는 거고, 바로 그게 집약 한계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조방 한계는요. 자, 도시 중심지에서 이렇게 외곽으로 토지 이용이 확장되어 나갈 텐데, 우리가 앞에서 지대 직가론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증가하겠죠? 또는요, 교통비가 증가하겠죠? 자, 따라서 자, 우리가 조금 더 외곽에 있는 토지를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뭐가 증가하죠? 수송비 내지는 교통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어쨌거나 토지를 이용하니까 거기에서 얻는 수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송비, 교통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 이르면 결국 이 둘이 같아져서 순수이익이 0원이 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순수이익이 0원이 되는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거리가 너무나 멀어져서 수송비, 교통비의 크기하고 토지 이용에서 얻어지는 수익의 크기가 같아지는 지점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 지점에서 토지 이용의 순수익은 0원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만약에 이 지점이 순수익이 0원이라고 한다면 이 지점보다 더 외곽에 나가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용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지점보다 더 외곽으로 나가버리면 그때부터는 수송비, 교통비가 더욱더 커져서 오히려 토지 이용의 순수익이 적자가 되거든요. 따라서 아무리 도시 중심에서 외곽으로 나가서 토지를 이용한다고 해도 순수익이 0인 지점까지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가장 먼 토지이고 여기 이상으로 더 이상 멀리는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지점을 토지 이용의 한계 지점이다라고 해서 우리 이것을 조방 한계라고 합니다. 자, 조방 한계. 토지를 대체 어디까지 멀리까지 넓게 이용할 수 있냐? 얘는요, 높게 이용할 수 있냐? 얘는요, 얼마나 넓게 이용할 수 있냐? 그 차이인데 조방 한계는 토지 이용의 순수익이 0원이 되는 지점까지가 바로 토지 이용의 한계점입니다. 자, 그러려면요. 자, 총 수익과 총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순수익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조방 한계 조건은요. 총 수익과 총 비용이 일치할 것이에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총 수익과 총 비용이 일치하면 순수익이 0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멀리까지 토지 이용이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집약 한계와 조방 한계, 토지를 얼마나 높게 이용할 수 있느냐 그 한계점, 토지를 어디까지 넓게 멀리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그 한계점 각각의 조건이 상이하다라는 것 개념을 이해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도시 스프롤 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시가 점차 팽창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도시가 팽창해 나갈 때 질서가 있게 체계적으로 도시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무질서하고 무규칙적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띄엄띄엄 공지를 남기면서 도시가 확장되어서 개발되는 것을 얘를 공지라고 할게요. 공지. 자, 이렇게 띄엄띄엄 도시가 개발되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파란색 공지를 남기면서 무질서하게 도시가 확장되는 난개발을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도시지역에서 토지 이용이 무질서, 무계획적으로 진행되어서 불규칙하게 평면적으로 도시가 이렇게 확산되는 현상을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고 하고 입체 스프롤 형태도 나와 있는데 사실 시험에는요. 입체 스프롤이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적혀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리면 자, 요 안에서도 고층 빌딩이 있고 저층 빌딩이 있겠죠. 자, 도시 계획이 없이 체계적인 도시 계획이 없이 난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 이 토지 이용 내에서도 고층 건물과 저층 건물이 막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도시의 이 스카이라인이 개판인 겁니다. 우리 그런 것을 입체 스프롤이라고 한다라고 가볍게 기억하시면 돼요.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자, 이러한 현상, 난개발이 되면서 도시가 이게 평면적으로 커지는 이러한 현상은 주거지역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도 이러한 난개발이 발생할 수가 있고 다음에 자, 도시가 점차 커져 나가면서 외곽부에서 난개발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보니까 도심지보다는 외곽부에 에서 도시 스프롤 현상이 더욱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 정리해 주세요. 자, 따라서 이렇게 도시 스프롤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자, 체계적인 도시 계획이 없이 난개발된 토지이다 보니까 이러한 토지의 지가 수준은 체계적인 도시 계획이 있는 상태 하에서 개발된 토지의 지가 수준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이러한 토지들의 지가는요, 표준적인 지가 수준 이하에서, 즉 낮게 형성이 될 것이고 체계적인 도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의 이용들은 최유효 이용에 부합한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도시 중간에 공지를 두면서 외곽으로 확산되어가는 현상으로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스프롤 현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시 스프롤 현상은 개구리 띵뛰기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토지 이용이 이렇게 개구리가 뛴 것처럼 점프 이렇게 토지가 중간중간에 공지를 두면서 이용되기 때문에 개구리 띵뛰기 현상이라는 용어도 쓴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주세요. 자, 다음에 이제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한번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직주 분리는
직장은 도심 가운데에 주거지는 도시 외곽에 직장과 주거지가 멀리 떨어지는 현상을 직주 분리라고 하고요. 직주 접근은 도시 안에 직장 근처에 주거지가 붙어 있는 것을 직주 접근이라고 해요. 자, 원인은요, 직주 분리는요, 도심이 너무 땅값이 비싸지면 도심 내에서 살기가 어려워질 것이고요. 또 도심이 주거지로 지내기에는 너무나 매연이라든가 교통, 체증 또는 환경 오염 등이 심하면 도심에서 거주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도심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살고 있던 집을 부셔버리기 때문에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요, 그 도심 재개발이 완료가 되면 부셨던 집이 다시 새 집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다시 도시로 돌아와 살 수가 있죠. 그때에는 다시 직주 접근이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요거 혼동하지 마세요. 헌집 부셔버리면 살 데가 없으니까 나가야겠죠. 그때는 직주 분리. 그런데 자, 새 아파트가 완공되면 다시 들어와 사니까 직주 접근. 아시겠죠? 자, 교통의 발달. 교통이 발달해서 멀리 살아도 도심까지 금방 갈 수 있다면 굳이 도심 내에 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직장은 강남인데 동탄 신도시나 뭐 화성, 수원 이런 데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옛날보다 교통이 훨씬 좋아진 거죠. 자, 결과는 도심 공동화 현상입니다. 자, 도심이 낮에는 사람이 바글바글 하다가 퇴근 시간 이후만 되면 사람이 싹 나가버려서 썰렁해지는 현상을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해요. 낮에는 바글바글, 밤에는 썰렁. 자, 외곽은 침상 도시화. 그냥 외곽은 그냥 잠만 자는 곳이 된다는 거죠. 뭐 상계동, 창동 이런 곳들이 밤에 이게 전철 타고 집에 가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립니다. 뭐 밤 10시, 11시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요. 왜? 거기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밤 10시, 11시에 집에 가면 뭐 할까요? 잠자겠죠. 잠자고 다음날 또 출근하는 거죠. 따라서 이 주거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잠만 자는 곳의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통 혼란 초래. 자, 멀리에서 도심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출퇴근길에 교통체증이 더 심해지겠죠. 자, 직주 접근. 도심의 집가가 하락하면 도심 내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고 도심의 환경이 좋아지거나 교통체증 때문에 너무 차가 막혀서 멀리서 다니는 게 힘들어 하는 경우에는 그냥 직장 가까이로 이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도심 내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도심 건물이 고층화됩니다. 그리고 새 건물이 지어지니까 도시 회춘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인구가 몰려서 새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도시 회춘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도시 회춘화 현상과 상향 여과는 저 앞에서 필터링 현상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은 상향 여과 그리고 도시 회춘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내용 앞에 강의 내용으로 대신 할게요. 자, 그럼 워크북 풀어보겠습니다. 자, 워크북 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워포드의 부동산 개발의 7단계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자, 아이디어 떠올린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을 모색해보고 그 다음에 부지를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정확한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게 되겠죠. 자, 2번 부동산 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시장 위험은 점차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 얘기인데 여러분 보세요. 자, 맨 땅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합니다. 건물의 완공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짐에 따라 시장 위험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 묻고 있는데 시장 위험이라 하면 자, 수요와 공급과 관련된 위험이죠. 즉 내가 공급된 이 부동산이 얼마나 잘 팔릴까 혹은 안 팔릴까 하는 위험이 바로 시장 위험이에요. 아시겠죠? 수요와 공급 상황에 의해서 잘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 맨 땅 상태에서는 자, 이거 내가 건물 지으면 잘 팔릴까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지만 건물의 완공이 다가오게 되면 이 건물의 어떤 사업성의 성패를 좀 더 확실하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서 시장 위험은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맨 땅 상태에서 내가 앞으로 이러한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완공되면 잘 팔릴까? 라고 하는 예측하고 이 불확실성하고 건물이 거의 다 지어지는 상태에서 자, 이거 잘 팔릴까 하는 것은 아무래도 후자가 완공에 가까워졌을 때가 리스크가 더 적다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및 현재의 흡수율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본건의 미래 흡수율을 예측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다음 부동산 분석의 체계 중에서 빈칸을 채우시오. 지시성 타투니까 자 시장 분석, 타당성 분석 넣어주시면 되고요. 지시성 타투로 초짜 따서 암기해 주세요. 자 5번 시장 분석은 대상 시장 지역의 인구, 고용, 소득 등 모든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거시적 분석이다. 시장 분석 아니죠. 지역 경제 분석입니다. 다음 6번입니다. 시장 분석에서는 땡땡은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땡땡은 공급 상품의 특성을 따라서 시장을 구분하는 것이다. 수요의 범위를 좁히고 공급의 범위를 좁힌다. 시장 세분화, 시장 차별화입니다. 자, 7번.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조사하는 것을 시장성 분석이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8번. 타당성 분석이란 대상 토지나 계량물의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최고 최선의 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요 투자 분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최고 최선의 이용을 왜 알고 싶냐? 왜냐하면 경제 가치를 최대한 높이고 싶은 거죠. 따라서 이 8번은 투자 분석에 대한 내용이다. 9번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맞는 표현이고 왜 그런다? 개발업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다음 10번입니다. 민간 개발 방식 중에서 자체 개발은 여러분 자체 개발이 뭐죠?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와 자신의 자금으로 직접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것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사업에 적합하다? 아니죠. 이러한 사업은 규모가 크거나 위험한 사업을 수행하기엔 적합하지가 않고 이러한 사업이라면 지주 공동 사업이 적합합니다. 개발업자와 같이 위험을 분산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해요. 11번 사업 위탁형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이거는요 신탁 방식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신탁 개발 방식이에요. 자, 12번입니다.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부동산 신탁사가 건설 단계에 부족 자금을 조달한다. 요거 맞는 표현인데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신탁사에게 토지를 맡긴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명의가 신탁회사로 명의를 형식적으로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탁사가 자기 이름으로 토지 명의를 바꾼 다음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금융사로부터 이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합니다. 자금을 조달해요. 이렇게 해서 이 자금으로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자신의 여러 가지 필요한 비용 빼고서 나머지 수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이 토지 신탁이기 때문에 자, 건설 단계에서 개발 자금은 신탁사가 이 자금을 조달한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자, 13번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개발업자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요거 틀린 표현이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은 신디케이트 방식이고 컨소시엄 방식은 몇 개의 기업들이 모여서 같이 팀을 이루어서 같이 사업을 하는 형태이죠. 다음 14번입니다. 땡땡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다. 자,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개발 아이디어 좀 네가 좀 대신 좀 실행 좀 해줘. 그 업무 좀 대신 해줘. 내가 대신 수수료 줄게. 이러한 업무를 대신해 주니까 그 업무에 대한 수수료 줄게. 사업 위탁 방식입니다. 15번. 자, SOC 중에서 자,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하여 끝났죠? 준공하여 B죠.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자, 시설의 수익을 가진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은 자, 시설의 수익을 가진 다음에 오퍼레이트 한 다음에 소유권 넘겨준대요. 정답은요. BOT죠. 그죠? 짓고 나서 일단은 내 거 한 상태에서 운영하다가 돈 벌어서 기간 만료 후에 소유권 넘기죠. 정답은 BOT. T가 됩니다. 문제에서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알파벳을 써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16번. 자, 준공과 동시에 나왔죠? 준공. B.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넘어간다. T. 사업시에게 일정한 시설관리 운영권 인정한다. O. 끝났죠? BTO. 이렇게 문장에 나온 거 순서대로 알파벳 적으시면 됩니다. 17번. 땡땡 재개발은 아직 노후 불량 상태가 발생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노후 불량화가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가장 소극적인 도시 재개발이다. 자, 보전 재개발을 얘기하죠.
다음 18번입니다. 땡땡 재개발은 현재 불량 노후 상태가 관리나 이용 부실로 발생된 경우에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한다. 그것만 제거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겠죠. 회복될 수 있겠죠. 따라서 수복 재개발을 얘기합니다. 수복, 회복이란 말로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19번입니다. 도시 스프롤 현상은 주로 도시 중심부에 발생한다? 아니죠. 도시 외곽부에서 발생을 합니다. 토지 이용의 집약 한계는 한계 수입과 다음에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집약 한계가 결정되고요. 토지 이용의 조방 한계는요. 조방 한계는 자, 총 수입과 총 비용 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직주 분리 현상이 발생하면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낮에는 도심에 사람이 바글바글, 밤에는 썰렁, 도심 공동화 현상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제 2절 강의 마치겠습니다.